블랙리스트는 데스노트다 또는 살생부다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앞선 정부들 뺨을 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일까요? 1661년 잉글랜드 국왕 찰스 2세가 즉위하자마자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아버지 찰스 1세를 죄인으로 몰아서 사형을 선고한 정적들의 목을 매다른 것이지요. 찰스 2세는 크롬웰을 부관 참시하고 관련자 26명에게 줄줄이 교수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모은 목록이 있는데 그것을 블랙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1504년 연산군이 생무 윤 씨의 죽음에 대해 복수극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100명이 넘는 관료들이 죽어나갔지요.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가장 참혹한 정치보복으로 손꼽히는 갑자사화입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셈입니다. 블랙리스트는 데스노트다 또는 살생부다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무시무시한 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조금 순화된 느낌마저 든다고 할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이제 경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의 목록 그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차단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블랙리스트는 공개적일 때도 있고 완전히 비밀리에 작성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임명되거나 혹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블랙리스트 말고 화이트리스트도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거나 혹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가령 2019년 8월 일본은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 조치 때문에 일본의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계약 건건별로 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민간용으로만 쓰겠다는 서약서도 써야 했고 사업 내용도 상세하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허가 신청과 심사에 90일이 소요됐고요. 수출 유효 기간도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면제받는 국가 명단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인 것이고 일본은 한국과의 수출입을 규제하기 위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940년대, 50년대 할리우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들과 제작자, 각본 쓰는 사람들 중에서 공산주의와 연루된 인사들의 명단을 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단순하게 블랙리스트란 말이 쓰일 때도 있었는데요. 발표는 됐으나 막상 영화 제작은 하지 않은 그런 시나리오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 제작자에게 팔리지 못한 각본을 다 모아서 블랙리스트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블랙리스트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소위 말하는 노동운동 탄압 블랙리스트가 있다고들 했고 실제로 민주노동자 블랙리스트 철폐대책위원회 그런 조직이 꾸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로 넘어와서 블랙리스트 논란은 오히려 확산됐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경찰관 블랙리스트, 4대강 블랙리스트, 방송계 블랙리스트, 역사학계 블랙리스트, 교육부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언론계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 같은 그런 말들이 떠돌았고 그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감투를 쓰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양상이 조금 색다르게 전개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앞선 정부들의 블랙리스트 관행을 처벌하면서 정권의 도덕적 기반을 확보했고 그 반사 이후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앞선 정부들 뺨을 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정권 탄생에 힘을 보탠 인물들에게 새로 감투를 나눠주기 위해서
앞선 정부의 공공기관장 중에서 쫓아내야 했던 인물의 명단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그리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습니다. 부처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 그리고 청와대 관련 인사들이 마치 작전을 짜듯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앞선 정부의 임기제 공직자를 내몰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앞선 어떤 정권보다 지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산업부 산하 13개의 공기업기관장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사퇴를 종용했다는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대권 후보에 나선 사람은 이런저런 차원에서 대규모로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후보자의 정치 철학과 이념에 동조하여 무보수로 일하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는 드물고 대신 정권 쟁취에 성공할 경우 농공행상에 끼어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득식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흔히 분화방이다, 파리떼다 그렇게 불렸던 정치 낭인들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그 사람들만 데리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연속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고 정권 재창출을 노려야 하는 마당에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권 후보들은 주변 인물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게 해줘야만 다음 선거에도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그 주변 인물들은 헌신한 만큼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겠다고 별렀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강요죄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투와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모여드는 분화방은 수백 수천 명에 이를 테니 불법적인 강압 행위 없이는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런 폐단을 막을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인사추천위원회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위에서 내리꽂는 내정자가 있을 경우에는 유능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겠다는 추천위원회는 한낱 유명무실한 들러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가지 정도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예 투명하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책자로 만들어서 국민들께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될 때 그것을 끊어내는 최선의 방책은 100%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모아서 플럼북이라는 책자를 공개합니다. 플럼은 영어로 자두라는 뜻인데요. 이 책자의 겉표지가 자두색이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런 자리를 정무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미국에는 대략 9,000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지요. 둘째 방법은 국무위원인 장관이 책임지고 산하기관장을 추천하고 인사관리를 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인사추천위원장을 장관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나중에 책임 소재를 물을 때 단순 간결하게 해놓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장관도 산하기관장 인사에 본인의 명운을 걸고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런 정무직은 대통령과 임기를 갖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350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서 불필요한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중 몇 개쯤 없앨 수 있다고 보십니까?